2025년 연말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이죠. 쿠팡 관련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 지금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국정원과 쿠팡의 진실 공방이 좀 시끄럽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의 지시로 용의자를 검거했다라고 답변했지만 국정원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라는 입장까지 좀 밝혔는데요. 이렇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소통에서 지시와 협의를 나누는 이 법적 실무적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실무적이나 법적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이게 판례에 그때그때 따라 문제가 되면 이 국가가 민간인에게 한 게 결국 직권남용이거든요. 혹은 네.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쿠팡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사람도 그 영어를 썼기 때문에 네. 이 지시, 협의 또 다른 뭐 협조, 뭐 협동, 뭐 강요 뭐 등등의 영어 단어 때문에 이게 오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민간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잖아요.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걸 지시로 받아들여요. 협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 춘천에서 닭갈비 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닭갈비 맛집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참석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참석하는 그렇죠. 거지. 네. 왜냐면 그 괜히 협조를 안 했다가 이 쿠팡이 국정원에 협조를 안 했다가 또 국정원이 쿠팡에 대해서 옛날에 협조를 안 했네 라고 해서 어떠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갑입니다. 그래서 공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지시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냥 협조를 요청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국정원 이렇게 청문회 도중에 실시간으로 위증 고발 의사를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기업을 향한 압박인지 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사실 쿠팡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비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직전에 있었던 질문도 마찬가지였는데 쿠팡에서는 조금 다소 나를 향한 압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네. 우선은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단한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지시냐 압박이냐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부탁할게라고 한다면 커피 타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의뢰 입장에서는 그거 타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사실 말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쿠팡에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고 이 사안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방향에서 지금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쿠팡 기업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권력기관에서도 나를 뭔가 이 기업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야라는 압박감은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정보 유출 사건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룰 사안인데 이렇게 청문회에서 다룬다는 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국회 청문회라는 무대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인민재판 같다, 기업 네.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국회가 사기업을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뭐 저희 집에 도둑이 불면 절 부를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을 국회가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혹은 아니면 뭐 공정관련이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부르던가 이러한 혹은 뭐 상생협의가 있으면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부르던가 할 행정부 차원의 문제인 거지 국회가 부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가 다수인의 정치인을 불렀을 때 사건이 최순실 사태 때, 뭐 최서원 사태 때 그때 기업 수장들 앉혀놓고 뭐 만났냐 안 만났냐 말을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는 문제인 거고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이 물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300만 건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자구책이 하는 거고 거기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부, 법원, 검찰에서 사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입법부가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정보 유출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 질의를 보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혼내는 약간 쇼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문회 자체가 비판받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2020년 산재 사고 유가족들이 출석해서 고성을 지르는 장면들도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본질과 다른 이슈를 섞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국정 감시 활동이 아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보면은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국회 전반적으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이번 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라는 것을 상당히 형해화하거나 희화화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뭔가 이슈가 되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이 나쁜 놈 혼내줬다라는 그런 그 의원들의 그런 영상을 하나, 클립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좀 활용된다라는 점들이 네. 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나쁜 쿠팡은 나쁜 곳이야, 나쁜 놈은 내가 혼내줬어라는 무언가 서사를 만들려는 좀 그런 영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튜브 쇼츠용으로 소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이면서 미국 정치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서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네.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미국 의회 가가지고 막 혼나고 있으면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쿠팡이라는 기업이 그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미국인 신분이고 그 가수들 다 미국인으로 치고 있고, 쿠팡에 있는 여러 이사들이 다 미국 관련된 사람인데 이 미국 회사에 관련된 이사를 한국 국회에서 옥죄고 있다. 거기에 그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질의 수준을 보니까 굉장히 그냥 고함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FTA 그 공동협의회가 취소가 됐죠. 그게 아예 영문으로 보면 캔슬이에요. 캔슬.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기됐다 회의가 연기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된 거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가 이 쿠팡이 관련이 아예 무관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인지 상원 의원인지도 공정거래, 한국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쓴 논문까지, 그 칼럼까지 갖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낭독을 했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낭독을 했는데 이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여기서 국회는 외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통상 부분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내가 7분 말을 해서 카메라에 어떻게 조명이 될까, 오늘 내가 방송에 어떻게 나갈까, 이런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 미국과의 통상 부분에서 미국에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 쿠팡이라는 곳이 정보 유출은 굉장히 잘못됐지만 이 한국에서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쿠팡이 좀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빈 공간은 알리나 테무 같은 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선물 주려는 거 아니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 아니야? 라는 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일리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미국 기업 대표가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이 좀 전 세계적으로 노출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해외 자본의 한국 투자 기피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좀 미칠 장기적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결국 그 괴롭힘의 형태인데, 괴롭힘의 형태가 국회에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국회는 이제 행정부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럼 그 대책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냐? 규제의 형태로 나와요. 쿠팡이라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이자 유통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규제 창구를 만듭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분들이나 주무관 분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규제해야 되겠다. 그럼 이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기업, 중국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빌미를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인 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따라가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거의 뭐 제2의 건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하는 그 4차 혁명 관련해서 발전하는 거 보니까 네. 유럽도 따라가고 있고 지금 뭐 다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네. 네, 경제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쿠팡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언급된 이 산재 사고나 이런 상당수 이슈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오래된 것들이었는데요.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시점에 집중
부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악 구도를 완전히 만들고 쿠팡을 악마화하려는 목적이 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 것이 산재든 정보 유출이든 그 자체적으로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상황들을 다 한번 돌아보면은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라는 뭔가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뭔가 느낌을 풍겨왔었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꺼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쿠팡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너 한번 나쁜 놈이니까 너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다 살펴볼 거야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끄잡아내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산재나 정보 유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로 그 처벌해야 되는 건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무언가 정권의 어떤 다른 이익 때문에 그 자체들의 자체 문제 해결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들이 좀 개입되는 상황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배경에는 민노총이 있죠. 그렇죠. 예, 민노총은 본인의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쿠팡에 있는 노조가 민노총 산하의 노조였어요. 근데 민노총이 포스코 뭐 금속노조나 혹은 한국은행 금융노조가 탈퇴했을 때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복을 했는데 소송을 다 졌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민노총이 도움을 줬으니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혀놨고, 민노총의 애로사항이 뭐야? 아, 우리 노조 탈퇴한 사람들 좀 복수를 해야 돼! 라는 게 정치권의 기조가 깔리면서 마침 새벽 배송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이해도가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침 개인정보 유출이 터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빌미를 잡으면서 쿠팡을 아예 탈탈탈 털겠다라는 것은 민노총의 이러한 후속 작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하면 유독 쿠팡에만 영업 정지, 또 위증 고발 등 강도 높은 압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그 매번 갖고 있는 이야기고 매번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재발 방지 대책에는 계속 놓쳐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해법이나 국회에 불러들여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사받고 처벌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면 되는 일인데 좀 다른 목적, 아까 강대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무언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여러 행동들은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나가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쿠팡에 대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뭐 화물연대나 아니면 그 당시에 건설노조 같은 데서 굉장히 조폭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으로 굉장히 민주노총의 무언가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좀 다소 쿠팡만 너무 좀 과하게 타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족의 게시글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작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다면 이렇게 당내 분열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범죄자들의 습성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다 부인해요, 범죄자들은.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CCTV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했습니다. 뭐 이런 네. 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 조사받으러 갔는데 네. 계속 자기가 아니라 부인하더라고요. 제가 수사관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호인이지만 이 사람이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사관님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너무나 확실해요. 절실히 확실해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제가 그때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 당무감사의 결과가 그 IP 주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IP 주소 두 곳에서 아이디 5개를 돌리면서 수백 개의 글을 쓴 게 확실하다라고 하고 그 아이디는 한동훈, 또 한동훈의 가족들 이름이 확실하다. 휴대폰 뒷번호도 똑같다. 그리고 아이디 바꿔가면서 동일한 글을 계속 썼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쓴 거는 맞습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족의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단 무언가 집단적으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한동훈 대표의 여러 정치적 행보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 전에는 총선 백서 작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총선 백서라고 하는 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졌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징비록처럼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자고 하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거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나한테 책임을 온팡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정치적 공격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뭔가 좀 다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격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결국은 금방 작성해서 우리가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총선 백서가 지연돼서 작성됐었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당원 게시판 사건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 매번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려는 노력이 있다 보면 바로 나를 공격하려고 나에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뭔가 음습한 정치 공작 정도로 치부하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공동체나 우리 당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이번 상황에서 잘 그 당무감사위에서 감사하고 윤리위에서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당무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좀 보자면요.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점을 들어서 명백한 여론 조작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익명 게시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은 조직적인 비방 활동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그 가족들은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이 안 쓰고 가족들이 썼다고 했으니까 그 가족들은 한동훈 그 가족들은 윤리위의 대상이 아니죠. 그 가족들은 지금 수사 대상인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자만 처방하는데 이 글을 읽다 보면 누구나 봐도 비방의 목적이 느껴지고요. 그게 아니고 욕설을 쓴 거는 형법상 모욕죄가 됩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떠한 여론에 대해서 형성하려고 조성하려고 조작하려고 했던 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윤리 문제로 치부하고 익명성의 글을 빌려 쓴 거는 뭐가 죄가 되냐? 지금 여러분들 연예인들 다 지금 익명 그 악플러들 싸우는 게 익명자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썼는데 혹은 아니면 뭐 저는 근데 이 글 중에 다 가족이 쓴 것 같아도 읽다 보면 이거는 검사 출신이 썼을 텐데라고 그 의심되는 게 딱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의원에 쓴 건데 이거는 캐비넷 연다. 캐비넷 연다. 이거 당무감사위에서 이 문구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당무감사위가 좀 시원하게 전 글을 좀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파렴치한 글이 많아서 못 올리는데 뭐 이렇게 써요. 철수야 크크크 너 자꾸 그러면 캐비넷 연다. 캐비넷 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캐비넷을 연다는 거는 우리 매일신문에도 뉴스 캐비넷이 있지만 네. 캐비넷을 연다는 거는 검사들이 묵혀놨던 너의 사건, 너의 치부를 내가 깐다, 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전 검사가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가족들이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파보진 않겠습니다. 네. 네. 배우자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아니면 가족들이 네. 뭐 가족들이 한동훈 대표랑 뭐 남편이든 때마다, 뭐 아빠나 네. 아빠든 해가지고 아빠 이 캐비넷 깐다고 내가 썼어 뭐 하던가 그러니까 평소에 알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표현이 네.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예. 검사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큰 타격이 뭐 불가피해 보이죠.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것이 어떻게 좀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끝까지 자기가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계속 이제 나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내가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내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조금 약간 형해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모두 커뮤니티에도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이번에 그 당무감사위에서도 공개한 그런 글들에서 어떤 것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썼던 글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번 지금 그런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러한 진실을 밝히려는 행동에는 무언가 상대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면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사실 이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또 피해자로 상정하는 이러한 논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 공세, 조작이다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SNS에 글을 쓰면서 조작입니다.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조작 당했으면 본인이 고소하면 돼요. 본인이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고소를 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다 공개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본인도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한동훈 그 전 대표 팬클럽 홈페이지를 보면 그 메인에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 방송이나 혹은 기사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메인 떴습니다. 여기 급하게 가시죠. 뭐 부산일보 근 메인입니다. 여기 가시죠. 약간 좌표를 찍어놓는 그런 글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 방송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부터 일단은 자중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윤리위 결과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윤리위 결과는 그 김용태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당대표가 독립적인 기구여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니 독립적인 기구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아예 관련이 없고 다른 저도 당에서 미디어 특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는 아예 모르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위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거기 입장이 나오면 다 겸허하게 모든 당원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여러 정치적 상황을 보다 보면 정치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에는 그 자신의 치부를 좀 감추기 위해서 나한테는 무언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는 다 무슨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공격하는 거야라는 것이 있고 네. 두 번째 패턴은 풍성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덧대려는 시도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사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대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서사인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서사가 있죠? 저는 그분이 대선에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더 나오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서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계엄이 언급되는 게 당에 방해가 된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엄을 매번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서사가 없다 보니까 서사를 만들어 가려는 과정이고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도 피해자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서사가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덧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풍성하지 못한 것을 덧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웃는 게 풍성하지 못한 게 또 하나 생각나서 예. 그것 때문에 좀 네. 웃겼습니다. 네. 그런 네.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 윤리위 결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탄핵부터 또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첫 원내 사령탑의 사퇴까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일타뉴스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또 댓글 하나하나가 이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길 기원하면서 더 노력하는 일타뉴스가 되겠습니다.